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400년 전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떨어진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침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우아한 양반의 일상도 사극 영화 속 화려한 궁궐의 풍경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것은 새벽 어둠 속에서 지게를 치고 달리는 사람들, 장터 한 구석에서 죽 한 그릇에 하루를 시작하는 얼굴들, 그리고 오늘 하루 일감을 구하지 못하면 내일 방세를 낼 수 없는 절박한 눈빛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조선은 양반과 왕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는 수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향했던 그들, 오늘날 서울로 상경하는 청년들의 원조가 바로 그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조선 후기 한양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평민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한양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 종로 한복판의 보신각에서 종이 울립니다. 33번. 이것이 바로 파로입니다. 이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밤새 굳게 닫혀있던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열립니다. 밤 10시 무렵 28번 울렸던 인정 종소리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양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성문 밖에서 밤을 새웠던 행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골목 새방에서 눈을 뜬 일꾼들이 일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파로의 종소리는 단순한 시간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생계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조선판 서울 상경기의 전말을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00년 전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평민이 왜 익숙한 고향 마을을 떠나 낯선 도성으로 향했는지 그 첫 번째 의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정확히 17세기 중반 이후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조선 사회를 뒤흔든 세 가지 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대동법이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조선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이전까지 백성들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특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전복을 바치라는 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를 포기하고 바닷가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박납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 대신 물품을 구해주고는 본래 가격의 수십 배를 뜯어갔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구조였습니다. 대동법은 이 모순을 뒤집었습니다.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세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이었냐면 정부가 그 쌀로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이라 불리는 어용 상인들이 등장했고 그들은 정부의 대동미를 받아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이 거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고 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은 100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708년 숙종 34년 황해도까지 시행되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이었습니다. 1678년 숙종 4년 영의정 허적의 건의로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시작합니다. 상평이란 상시평준의 줄임말로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동전의 등장은 조선 경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까지 물물교환이나 쌀과 포목으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동전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17세기 말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유통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왜 지방 평민의 한양행과 연결될까요? 동전의 유통은 노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품앗이와 곡식 교환이 중심이었지만 도시에서는 일한 만큼 동전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품삯이 쌀로 정해져 있어도 시장 가격에 맞춰 상평통보로 환산해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금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고향의 품앗이 경제가 흔들릴 때 한양의 현금 소득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정조대에 일어난 시장 개혁이었습니다. 1791년 정조 15년 신해년에 시행된 신해통공은 조선 상업사의 분수령이 됩니다. 조선 초기부터 한양의 상권은 시전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들은 금난전권이라 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18세기에 이르면 이 특권이 거의 모든 시전으로 확대되어 소상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도시 빈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좌의정 체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신해통공은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난전이라 불리던 비공인 상인들, 즉 노점과 소상인들의 활동 공간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 개혁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상들의 매점매석으로 물가가 더 오르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시의 상업 구조가 유연해졌다는 점입니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에서 작은 장사를 벌일 수 있는 틈이 생겼고, 이는 지방에서 올라온 평민들에게 생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대동법이 상품 유통의 물꼬를 텄고 상평통보가 현금 경제의 기반을 깔았으며 신해통공이 소상인의 활동 공간을 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한양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땅으로 부상했습니다. 물론 그 희망이 모두에게 현실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이 한양에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좇아 한양에 도착한 사람들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호의 종소리가 울리고 성문이 열리면 한양의 아침은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짐꾼들이었습니다. 숭례문 밖에는 밤새 지방에서 올라온 곡물과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의 시전에 이 물자를 날라야 했습니다. 장정들은 지게를 메고 멜빵을 조이며 줄을 섰습니다. 청계천변에는 목재와 종이, 숯이 내려졌고 밤새 포목과 자파가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손과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운반과 하역은 개인의 노동이 아니라 팀 작업이었습니다. 곡식은 되와 말로 정확히 재어 계산되었고 대금은 쌀과 엽전으로 나뉘어 지급되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일하면 밥 2끼와 품삯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에는 불확실성이 따랐습니다. 장마철에는 일이 끊겼고 추위가 심한 겨울에는 물자 이동 자체가 줄었습니다. 임금은 계절에 따라 출렁였고 고정된 수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골목마다 도시형 수공업이 퍼져 있었습니다. 배짜기와 염색, 가죽 손질 목수와 석수, 도배와 배접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책을 파는 가게와 반각본 목판을 다루는 공방에서는 판각과 인쇄 일을 맡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젊은 평민은 사환으로 들어가 심부름과 물류를 익히며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관청의 수선과 도로 보수 같은 토목공사도 상시로 인부를 불렀습니다. 하천의 제방과 다리를 보강할 때는 외곽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조선에는 호패라는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터에서는 호패보다 인맥과 소개장이 더 빨리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 일감을 연결해주고 먼저 온 사람이 뒤에 온 사람을 데려다 썼습니다. 이 관행은 책임을 분산시키면서도 서로를 단속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신용을 잃으면 그날로 생계가 막혔습니다. 단순 노동이라도 일감의 배분과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판자본이었습니다. 이를 구했다면 이제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양살이에서 숙소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처음 한양에 발을 들인 사람은 대개 주막의 큰 방이나 같은 고향 출신이 모여 사는 셋방에서 몸을 눕혔습니다. 방 하나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낮에는 일터의 창고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밤에는 골목 셋방으로 돌아가 이웃과 땔감 값을 나눠냈습니다. 청계천변과 종로 뒷길의 토막집은 비바람을 온전히 막기 어려웠고 화재 위험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셋방은 일자리와 가깝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상점에 고용된 사환의 경우는 조금 나았습니다. 주인 집의 다락방을 숙소로 쓰며 먹을거리와 의복을 품삯 일부로 받았습니다. 숙식이 해결되는 대신 자유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인의 부름에 언제든 응해야 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도 거리에서 하루하루 일감을 구해야 하는 처지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묵을 자리를 얻는 방식은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된 것이 있었습니다. 방세, 뗄나무값, 물값이 지출의 큰 몫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철 숯값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숯을 살 돈이 없어 낮에는 온돌이 있는 찻집이나 국밥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음식을 사 먹는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일과 빨래는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공동사용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곧장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마을과 달리 도시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적과 본관, 고향을 확인하는 일이 신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끼리 결속해 하숙과 일감을 돌봤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향후회 같은 것이 골목 단위로 형성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골목 새방에서 눈을 뜬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는 곧 일할 힘을 만드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몸으로는 지게를 질 수 없었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평민의 하루는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은 대개 장터죽이나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의 장터에는 새벽부터 죽을 끓여 파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쌀죽, 팥죽, 잡곡죽. 한 그릇에 몇 푼이면 속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찬 두세 가지와 밥이었습니다. 일터 근처의 밥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거나 아침에 싸온 주먹밥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값싼 국밥이 흔했습니다. 뼈다귀를 고아 만든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이 도시 하층민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먹거리의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나물이 풍성해지고 여름에는 오이와 가지 같은 채소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가을에는 김장을 담그고 겨울에는 그 김치로 긴 추위를 버텼습니다. 농한기에 고향에서 올라온 말린 곡식과 김치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과의 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보내준 먹거리가 도착하는 날은 새빵 골목에 작은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막에서는 특이한 거래 관행이 있었습니다. 식사값을 외상으로 적어두었다가 품삯을 받는 날 한꺼번에 갚는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단골 손님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했고 외상장부를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이 외상장부는 일종의 신용기록이었습니다. 외상을 제때 갚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현금 없이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막에서 신용을 잃으면 그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평판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술은 노동의 피로를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장정들이 막걸리 한 사발에 지친 몸을 풀었습니다. 술자리는 동시에 정보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더라. 어느 상점에서 사환을 뽑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술자리에서 오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갈등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 포도청의 기록에는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다 체포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고 술에 취해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자, 주막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상의를 입힌 자. 이런 기록들은 도시 하층민의 생활이 항상 긴장 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단한 노동과 불안정한 생계, 좁은 새방에서의 스트레스가 술을 통해 폭발하곤 했습니다. 포도청의 술락꾼들은 밤마다 종로 일대를 돌며 이런 소란을 단속했습니다. 걸리면 곤장을 맞거나 고향으로 쫓겨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터와 골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로 촘촘히 엮여 있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한양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전 상점에는 길드와 같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를 도중이라 불렀습니다. 각 시전의 상인들은 도중을 통해 품질과 가격을 지키는 규약을 만들고 공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외부인이 함부로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시전에서 일하려면 도중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상인의 추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연줄 없이는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길목마다 새를 놓는 상인과 지게꾼 사이에는 오래된 암묵지가 작동했습니다. 어느 길목은 어느 패거리의 영역이고 어느 시간대는 누가 먼저 짐을 나르는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암묵적 질서를 어기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물리적 충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다시는 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을 데려다 쓰는 관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추천인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 추천받은 사람이 물건을 훔치거나 일을 망치면 추천인의 신용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 연대 책임 구조는 서로를 단속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고향의 명예를 걸고 일했고 고향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일이 끊기면 다른 골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골목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또다시 연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낯선 얼굴을 경계하는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참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견뎠습니다. 떠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잃으면 그날로 생계가 막혔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노동이라도 일감의 배분과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새벽에 숭례문 앞에 나가기로 했으면 반드시 그 시간에 있어야 했습니다. 한 번 어기면 다음부터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짐을 나르다가 물건을 파손하면 그 대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품삯해서 빼거나 앞으로 일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예 일감 자체가 끊겼습니다. 평판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나 토지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쌓이는 신뢰를 뜻합니다. 한양의 평민들에게 평판자본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를 하거나 외상값을 떼먹거나 동료의 물건에 손을 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종로와 남대문 시장, 유기전 거리의 풍경은 해마다 바뀌는 정책과 물자, 수급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물 유통량이 줄었고 운반 일거리도 함께 줄었습니다. 반대로 풍년이 들거나 큰 국가 행사가 있으면 물자가 넘쳐났고 사람 손이 모자랐습니다. 평민의 하루는 이런 변화의 최전선에서 출렁였습니다. 그들은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 자신의 밥그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나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셈을 맡고 장부를 쓸 수 있으면 단순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상점에서 사환으로 시작해 글을 배우고 점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원이 되면 손님을 직접 상대하고 물건 값을 흥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게를 맡는 번두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번두는 주인을 대신해 가게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평민이 점포를 소유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전의 점포는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었고 외부인에게 팔거나 넘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자본이 있어도 도중에 승인 없이는 점포를 열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도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익힌 기술은 빼앗기지 않는 재산이었습니다. 배접의 손맛, 지게를 묶는 매듭법, 비 오는 날 미끄럽지 않게 짐을 내리는 요령. 이런 현장 지식은 곧 생존술이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일감이 먼저 돌아왔고 임금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양반처럼 글 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만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유일한 상승 통로였습니다. 사대문 안쪽의 명문가와 성균관 주변은 별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한양에 살면서도 평민들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촌 일대의 양반가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물건을 배달할 때 잠깐 그 세계를 엿볼 뿐이었습니다. 도성의 가장 깊숙한 배움의 공간은 여전히 평민에게 먼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민의 자식은 평민으로 살았고 그 자식도 평민으로 살 것이었습니다. 도시가 제공한 것은 꿈만이 아니라 위험도 함께였습니다. 병이 들면 하루 품삯이 끊어졌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어서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좁은 골목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청계천변의 밀집 주거지는 위생 상태가 열악했고 더운 여름에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포도청의 단속에 걸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호패 없이 돌아다니거나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기면 붙잡혀갔습니다. 심한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연줄도, 평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떠날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실패했다는 낙인만 찍힐 뿐이었습니다. 연속된 가뭄과 폭우는 도시 일감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방의 흉작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물자의 양을 줄였고 운반과 하역 일거리가 감소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같은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 새빵 골목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방세를 못 내 쫓겨나는 사람, 굶주림에 쓰러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한양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버티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명절과 새시가 돌아올 때마다 시장의 활기가 살아났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물자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손이 모자랐습니다. 평소에는 일감을 구하지 못하던 사람도 이 시기에는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큰 공사가 시작되면 일용직의 손이 다시 필요해졌습니다. 궁궐수리, 성곽보수, 하천정비 같은 국가사업이 발주되면 수백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습니다. 계절과 정책과 우연히 뒤섞인 파도 속에서 평민들은 다음 달 방세와 다음 날의 일을 계산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더 익히면, 인맥을 더 넓히면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으로 올라온 평민들의 일과 숙식,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규칙과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400년 전 한양살이는 무엇을 의미했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지방에서 한양으로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용기이자 공동체의 재배치였습니다.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마을의 노동력이 하나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품앗이로 돌아가던 농사일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양에서 번 돈이 고향으로 흘러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품삯을 모아 가족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고향의 가족은 세금을 내거나 농기구를 사거나 흉년을 버텼습니다. 한양살이는 개인의 생존 전략인 동시에 고향 가족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산업공상의 질서, 농번억말의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현실은 그 이념과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유통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벽 아래에서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갈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양살이의 또 다른 의미는 도시 자체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손이 도시의 뼈대를 움직였습니다. 숭례문으로 들어온 곡물이 시전 창고에 쌓이고 청계천변에 목재가 내려지고 종로의 가게에 물건이 채워지는 모든 과정에 그들의 노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 덕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존재는 도시의 제도를 시험했습니다. 호패 제도, 야간 통행 금지, 시전의 독점권 같은 규제들은 원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규제들은 점점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의 통공이 시행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양의 변화는 다시 지방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에서 유행하는 물건, 도시의 소식, 도시에서 통하는 방식들이 귀향하는 사람들을 통해 농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상평통보의 사용법을 익힌 사람은 고향에서도 돈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퍼뜨렸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은 조선 후기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4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을 바라보겠습니다. 한양살이와 서울살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서울에는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하는 것은 높은 방세입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400년 전 청계천변 새방에서 시작해 조금 더 나은 방을 찾아 옮겨 다니던 평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있지만 실제로는 인맥과 추천이 큰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학교 선배, 같은 고향 출신이 연결해주는 일자리가 더 빨리 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옮기지 않으려 하고 신용을 잃으면 그 업계에서 다시 일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통한 상승 이동의 꿈도 여전합니다. 더 나은 학력, 더 높은 자격증, 더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출발선의 차이, 자원의 차이, 연결망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시대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도시의 기회는 언제나 위험과 짝을 이룹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고 방세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실직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위태로워집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이고 일용직입니다. 400년 전 장마철에 일감이 끊기던 짐꾼들처럼 오늘날에도 경기 변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버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명절에 일감이 늘어나듯이 경기가 회복되면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일손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될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희망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습니다. 파루의 종소리를 따라 문이 열리면 사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누군가의 하루밥 한 끼를 보장했고 도시의 상권을 확장했으며 시대의 제도를 시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도시 전체의 리듬에 작은 진동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새벽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출근 전 편의점에서 아침을 때우는 사람들,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그들 각자의 발걸음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400년 전 한양의 평민들은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의 행적은 실록에 기록되고 대신들의 논쟁은 승정원 일기에 남았지만 숭례문 앞에서 짐을 나르던 장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한양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왕과 양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손들이 역사의 바퀴를 함께 굴렸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되짚는 이유는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닙니다. 도시의 기회가 언제나 위험과 짝을 이룬다는 것, 이동이 개인의 용기이자 공동체의 재배치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규칙과 평판이 생존을 좌우한다는 것. 이런 통찰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세와 일감과 관계의 그물 속에서 버티며 배움을 좇는 삶의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새벽을 가른 파루의 종소리처럼 오늘도 누군가의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400년 전 한양의 평민들은 말없이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역사의 일부라고, 당신의 발걸음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고. 열량세 시기와 경도 잡지에 기록된 한양의 풍속 속에서 우리는 평민들의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의 세배, 추석의 풍성함, 단오의 놀이 속에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 웃음의 기억이 다시 내일을 버틸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파루가 울리고 성문이 열립니다. 400년 전에도 그랬고 마음속에서는 지금도 그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동의 원형을 과거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의 새벽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